전 시간에 이제 주택에 분류해서 구조로 이제 주택을 나누면은 단독이랑 공동으로 나눕니다. 근데 자금을 가지고 나누는 게 순서가 조금 그런데 225페이지에 5번, 6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9번에 민영주택이라는 게 나와 있죠. 5번에 국민주택, 6번에 국민주택 규모,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민영주택이 나옵니다. 요거 좀 설명드리죠. 자, 국민주택, 그 다음에 민영주택. 주택을 구조를 가지고 나누면은 단독이랑 공동으로 구분하는데, 주택을 건설하는 자금으로 구분하면은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자,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내지는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국민주택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민영주택이라는 거는 국민주택이 아니면 싹 다 민영주택. 이렇게. 그래서 아까 구조의 상의 분류는 단독, 공동으로 구분하고 자금으로 나누면은 크게는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구분하는데,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내지는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주택. 요거 이제 국민주택을 알기 위해서 이제 국민주택 규모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게 이제 225페이지 6번에 나오죠. 자,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요걸 이제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225페이지에 6번.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고 부릅니다. 국민주택 규모. 오케이. 근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자, 그러면은 국민주택이랑 국민주택 규모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죠. 자,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고 부르는 거고, 국민주택은 거기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즉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보시면은 위에 국민주택에 박스 안에 1번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지는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한 것, 즉 공공이 건설한 주택. 그다음 두 번째는 국가, 지자체의 재정 때는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 즉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된 주택. 요걸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 다시,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내지는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된 주택.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라는 거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근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 이걸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그 다음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면 싹 다 민영주택. 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 전용 면적 110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건설을 했습니다. 직접. LH가 직접 건설한 110제곱미터짜리 아파트는, 110제곱미터짜리 아파트는 국민주택입니까? 민영주택입니까? 민영주택이죠.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야 되는데, 요거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뭐 국가, 지자체가 짓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국민주택은 아닙니다. 공공이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할 때, 그때를 국민주택이라고 부르고, 내지는 공공의 자금으로 지자체,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짓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근데 국민주택 아니면 싹 다 민영주택. 이렇게. 그리고 뭐 민법에서도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하고, 99조 2항에 보면은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것 이렇게 규정해놨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국민주택이 아니면 싹 다 민영주택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24페이지, 그 옆에 페이지 왼쪽에 넘기지 마시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나오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자, 요거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뭐 주택법 용어의 정의에서는 제일 자주 나오는 건데,
자, 보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우리 요새 이제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면은 부모님 세대랑 같이 살고 싶어 합니까? 따로 살고 싶어 합니까? 따로 살고 싶어 하죠. 따로 살고 싶어. 근데 멀리 살고 싶고 가까이 살고 싶어 합니다. 필요할 때 애 맡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집이 있죠. 집이 있는데 부모님 세대랑 같이 살 때 되게 불편한 거죠. 보통 요새는 이제 신혼부부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도 뭐 회사에서 회식하고 이러면은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 들어오고 현관에 전자 이걸로 딱 누르니까 새벽 2시, 뭐 3시 이럴 때 띠띠띠띠 이러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 어머니가 거실에서 이제 TV 보시다가 이제 오나? 이러면서 왜 이제 와요? 이러면서 눈치 보여. 늦게 들어오게 되게 눈치 보이죠. 그 다음에 주말 같을 때 좀 늦잠도 자고 싶고 설거지도 아침에는 이렇게 평일에 계속 일했으니까 주말에 늦잠도 자고 싶고 아침 좀 거르고 싶거나 아니면은 아침 먹더라도 설거지 좀 쌓아놓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 세대랑 같이 살면은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 먹고 나면 설거지 꼬박꼬박 해야 되고 이렇게 늦잠 자기도 힘들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래서 같이 살기는 싫어하는 거죠. 근데 가까이 살면은 필요할 때는 애들 맡기기 좋고 부탁할 때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집에다가 칸막이를 쳐줍니다. 칸막이를. 그리고 띠띠띠띠 해도 소리가 안 들리도록 독립된 현관을 설치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각의 구분된 공간마다 욕실이랑 부엌을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새벽에 띠띠띠띠 해도 이제 안 들립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아침 먹고 설거지 쌓아놔도 눈치 볼 일이 없죠. 근데 필요하면은 애들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근데 요거는 801호 이렇게 하나 돼 있는데 801호A, 801호B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세대별로. 다만 구분 소유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구분 소유가. 그거 방금 읽었죠?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소유권은 801호 하나입니다. 소유권은. 이거 세대를 나눈다라고 해서 여기 구분 소유권 따로 여기 구분 소유권 따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소유권은 하나. 이렇게. 근데 다만 요 중간에 벽을 쳐가지고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눈치 안 봐도 되고 주말에 설거지 쌓아놔도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이렇게. 주말에 이거 설거지 쌓아놓는 이유가 뭡니까? 아침 먹고 쌓아놓고 점심 먹고 쌓아놓고 아침에 뭘 먹었는지 점심에 뭘 먹었는지 알아야 저녁에 뭘 먹을지 그거 생각하세요. 설거지 해버리면 뭔지 모르니까 쌓아놓죠. 이제 눈치를 안 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의 세대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완전 절대 못 부시게 하면 안 되고 경량구조의 경계벽이라든지 연결문을 설치해 가지고 필요할 때는 한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가로 1번에 보시면은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라고 그랬죠.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이니까 신축하는 아파트에 이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의 요건입니다. 신축하는 아파트에서. 그래서 보면은 1번 기억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할 것. 이렇게 현관을 따로 달아줍니다. 띠띠띠띠 해도 안 들리게. 그 다음에 니은 하나의 세대가 필요할 때는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터서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소유권 하나니까. 그 다음에 3번 디귿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자, 신축하는 아파트 전체 세대수가 900세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300세대까지만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 너무 짓지 말고. 300세대까지. 그 다음에 면적도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은 이렇게 하나의 세대가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간마다
현관,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해줘야 되고 필요할 때는 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경량 구조의 경계벽이라든지 연결문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세대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면적도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뭐 서울 경기도 지역인가? 이걸 한번 분양했다죠. 박이 터졌답니다. 대박 났다던데. 이런 걸 요구하는 세대들이 되게 많은 거죠. 맞벌이 부부들이. 이렇게. 저희 동생도 심심하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애들 맡겨놓고 놀러가고 그랬지. 어머니한테 애 맡겨놓고 이렇게 놀러가고. 그러니까 가까이 살면은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새 저번에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신문에서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부부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댁에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되게 바뀌었답니다. 요새는 처가댁에 부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비중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그런 것들도 뭐 조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신문에서 봤었어요. 이런 것들이 세대 공공의 공동주택.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자, 1번에 나왔던 거는 신축하는 아파트의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입니다. 근데 2번은 작년에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생긴 건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중간에는 막 절대 부셔지지 않는 벽을 치는 게 아니라 약간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으로 이 가설 시설로 이렇게 딱 해놓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돼 있고,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4인 가구가 제일 많았었죠. 4인 가구가. 그러다가 이 4인 가구가 점점 분할을 하죠. 3인 가구랑 2인 가구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3인 가구와 1인 가구가 분할을 해서 이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지금 1인 가구가 한 29% 정도 된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수업을 할 때도 4명 중에 1명이 1인 가구입니다 이랬는데 이제 4명 중에 1명도 넘었죠. 30% 가까이가 1인 가구랍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겠지만은 밖에 나가보면 이만큼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4인 가구일 때 가장 인기가 많던 평형이 몇 평형이죠? 32평짜리 이런 것들. 자, 32평짜리를 보면은 보통 방 3개에 뭐 부엌, 거실 있는 거, 뭐 큰 방 있고, 뭐 작은 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방 하나 더 있고, 방 3, 그 다음에 뭐 거실이라든지 부엌, 그 다음에 현관, 이렇게 방 3개, 뭐 거실, 부엌 이렇게 있는 거. 요게 가장 대표적인 32평짜리죠. 근데 이제 요 4인 가구일 때 부모님 큰 방에 주무시고 딸내미, 아들내미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4인 가구가 점점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그래서 아들 군대 가는 거죠. 딸 시집 갑니다. 더 이상 이제 이러한 공간이 필요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큰 방에서 주무시고 어머니는 하루는 딸방 갔다가 하루는 아들방 갔다가 하루는 거실에서 드라마보다 주무시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이 남는 공간을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걸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 기존에는 지금 여기 1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신축하는 아파트에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줬었는데 이 32평짜리 아파트 방 3개에 거실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있고 이런 아파트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예전에 32평짜리 아파트들이 지금 남아도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역시 중간에 칸막이를 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독립된 공간마다 구분 출입문을 설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부엌이랑 욕실도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신축하는 아파트에서 짓는 거고 요거는 기존의 32평짜리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세대가 분화하니까 남는 공간을 임대로 활용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당연히 구분된 공간은 구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중간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라고 했죠. 필요할 때는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2인 가구 이렇게 분화했다가 다시 4인 가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들 군대 갔다 올 수 있겠죠. 딸 시집 갔다 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필요할 때는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이해를 못 하시나 지금. 아들이 군대 갔다 오고 딸도 시집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다시 4인 가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통합해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2번에 나온 거. 그러니까 1번에는 신축하는 아파트에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지을 때 2번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 보시면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개 이하로
그러니까 쪼갤 때 두 개로만 쪼개라는 거죠. 한 개, 두 개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로 쪼개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디귿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숫자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그동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숫자들은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것, 지금 이런 것들, 이 세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필요할 때는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각 현관,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해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내용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시면은 위 가로 1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는 1뿐만 아니라 2도 그렇습니다.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선정합니다. 자, 여기 부모님 세대 살고 아들 세대 살고 있죠. 두 세대가 살아도 세대수를 산정할 때는 요거 하나의 세대로 산정합니다. 소유권도 아까 하나였죠. 근데 세대수도 하나로 선정. 여기도 마찬가지. 두 세대가 지금 살고 있어도 세대수는 하나로 산정합니다. 소유권도 하나, 세대수도 하나로. 이렇게.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는 했고,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가 이거 밖에 나가면은 그 실무하시는 분들은 도생이라고 부르는 거,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법 취지가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가 취약한 계층들에게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거 생활이 이제 취약한 계층들이 대표적으로 신혼부부라든지 1인 가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 소형주택들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자, 보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이라고 해서 종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단지형, 연립. 두 번째,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룸형 주택.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그래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이 세 가지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시골에 지으면 안 되겠죠?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원룸형 일단 놔두시고 단지형 연립이랑 단지형 다세대. 아까 공동주택에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하였습니다. 4계층 이하. 근데 요 도생으로 지을 때는 심의를 거치면 5계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생으로 지을 때 이런 것들 지으면은 몇 가지 혜택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원룸형 주택 지을 때는 주차 대수를 완화를 해줍니다. 그 예전에 지어진 원룸촌 같은 데 가면은 골목길에 차 대기 엄청 힘들죠. 이 원룸형 주택이 처음 도생이 도입될 때 원룸형 주택에서는 세대당 0.5대까지 완화를 해줬습니다. 0.5대까지. 근데 요새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한 거지. 요새 사람들 집은 없어도 차는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원룸촌 주변에 가보면 골목길마다 빽빽하게 차들이 있어서 있는 겁니다. 주차 횟수가 완화가 되니까.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 기준을 좀 올리긴 올렸습니다. 지금 0.7대인가 0.8대로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원룸촌 가면은 주택난이 심한 이유가 도생으로 이 원룸을 짓다 보니까 세대당 주차 횟수가 한 대가 안 됩니다. 세. 그래서 그 골목길에 차를 빽빽하게 대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높이 제한 같은 것들이 좀 많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이 주차 횟수 완화해주는 거 이게 엄청나게 크죠. 요새 짓는 원룸 같은 것들은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주거가 취약한 계층들, 이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빌라라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빌라. 신축 빌라 같은 거. 여기 이제 대상은 신혼부부들이겠죠.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들은 뭐 한 10억씩 하니까 싸도 한 7, 8억씩 하고.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그 돈이 없으니까 신축 빌라에 들어가서 살라고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몇 가지 혜택을 주면서 이거 지으라고. 이거 많이 짓기 권장하겠죠.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은 당연히 1인 가구들을 위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거가 취약한 신혼부부나 1인 가구들을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서 주택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종류는 세 가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건데 원래 연립이나 다세대는 4층 이하의 주택인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은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겠죠. 시험은 원룸형 주택이 나옵니다. 그 요건이 나오죠. 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여야 됩니까? 50제곱미터 이하일 거.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는 얼마입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렇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니까. 위에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니까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 원룸은 50제곱미터 이하. 5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니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은 원룸이니까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이렇게.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개의 공간으로, 즉 투룸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혼자 살아도 방이 2개면 좋습니까? 방은 하나는 자고 하나는 뭘로 씁니까? 옷방? 옷이 그렇게 많습니까? 방에다가 옷을 하나 줄 정도로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원룸은 원래 도생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하는데 원룸의 경우에는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원룸이니까 욕실이랑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투룸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원룸에 혼자 살겠죠? 혼자 사는데 땅에 묻으면 엄청 외롭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지하층에 안 살아보셨죠? 얼마나 외로운데 지하층에 땅에 묻혀있으면 혼자요. 이게 그래서 요새 짓는 원룸들 보면은 지하에 세대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요 근처에 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신림동 거기 가보면은 반지하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도생이 아닙니다. 요새 짓는 원룸들 보면은 1층에 필로티로 이렇게 주차장 만들어 놓고 거기 현관 있고 세대가 지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생으로 거의 지으니까. 이거 지으면은 주차장 수를 완화해 주니까 엄청난 혜택인 겁니다. 보통 요새 원룸을 도생으로 짓다 보니까 요새 신축으로 짓는 원룸에는 지하의 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본 적이 없죠. 요새 그 원룸들 가보면은 지하 세대가 없습니다. 아예. 그런 것들이 도생으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생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이런 주거 취약계층들한테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안 나와 있으니까 저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더 있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원칙적으로 도생이랑 도생 아닌 건물 요걸 같이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자, 주택을 지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으면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높이 제한이라든지 주차 횟수라든지. 근데 도생과 도생 아닌 주택을 같이 지어버리면 이 도생 아닌 애들도 그 혜택을 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도생과 도생 아닌 주택을 함께 지을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없는 게. 근데 예외적으로 원룸에서는 예외가 인정되긴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원룸 짓죠? 밑에 막 세대들 넣고 옥상에 맨 마지막 꼭대기층에 주인집 살죠. 주인집. 원룸은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입니까? 50제곱미터 이하. 근데 주인집이 50제곱미터 이하에 다 살 수가 없으니까 원룸이랑 주인집 하나 같이 짓는 거는 허용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렇게.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는 요 세 가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랑 도생 중에서도 원룸형 주택.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에서 도생은 원칙적으로 도생과 도생 아닌 건물을 같이 지을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같이 지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지금은 도생과 도생 아닌 건물은 같이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준주택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 226페이지 준주택. 준주택이니까 주택은 아닙니다. 얘네는
주택은 아닌데 사람들이 거의 주거용으로 이 건물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자 준주택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게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그 다음에 1번에 다중생활시설이죠. 요게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이 다중생활시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다중생활시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 앞으로 그냥 고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주택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주거용으로 활용하니까 이 고시원 같은 데서 화재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안전 기준을 주택에 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준주택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다음 중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서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모텔, 정답 모텔. 기출 문제죠. 이렇게. 아주 단순한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암기사항으로. 이렇게. 민영주택은 했고 임대주택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런 것들은 자 보죠.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자, 우리가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습니다. 아파트 사면은 여기 대지가 있고 요 위에 건물을 짓죠. 그리고 여기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분양받습니다. 그러면 요거랑 같이 받는 게 뭡니까? 대지 지분을 같이 받죠. 대지 지분을. 그래서 분양가는 나중에 할 건데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랑 건축비로 구성이 됩니다.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자, 그러면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보면은 첫 번째 줄 토지의 소유권은 누가 가진답니까? 근데 사업 시행자가 가집니다. 시행자. 이 분양받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그 다음에 나는 분양받는 사람은 요것만 가지고 분양대상 건축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 요것만. 이게 뭐냐면 반값 아파트입니다. 반값 아파트. 최경환 경제부총리 있을 때 그때 막 이렇게 했던 거. 그때 나왔던 반값 아파트가 이겁니다. 이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러니까 근거 법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법에 나오는 거는 이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가지고 분양받은 사람은 건물만 가지는 거. 그러니까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빠져버리니까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건 건축비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근데 이 토지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사업 시행자한테 토지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요거 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분양받는 사람은 요것만 딱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게 반값 아파트가. 토지 지분을 대지 지분을 안 주는 겁니다. 40년 된 아파트에서 40년 된 아파트 지금 뭐 음마 아파트 이런 것도 엄청 비싸죠. 20억씩 하면은 이 건물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거기 빵원 다 대지 지분 대지 지분. 건물에 거기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이 연한이 건축 연한이 다 도래했으니까 건물의 가치는 하나도 없고 내가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건물만 주니까 대지 지분을 안 주니까 이런 아파트를 분양을 거의 안 받았었죠. 그래서 이 반값 아파트가 뭐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는데 분양받는 사람이 흥행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대지 지분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랑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의 소유권을 분리시키는 거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12번, 13번 안 봅니다. 14번까지 이런 거. 그다음에 15번, 16번은 묶으시면 됩니다. 부대시설이랑 복리시설. 요걸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부대시설은 아파트 지으면 당연히 딸려오는 걸 부대시설이라고 합니다. 보면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건축 설비 이런 것들. 근데 복리시설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좋은 것들.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이거 상가겠죠. 아파트 안에.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그러니까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거, 헬스장, 그 다음에 경로당,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의 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런 것들. 그래서 다음 중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단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짓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그냥 주택단지라고 하는데 그 밑에 나오는 시설들도 분리가 되어 있으면 이걸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겠답니다. 1번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반 도로는 20m, 예정도로는 8m 이상. 자, 요거 한번 보죠. 이게 하나의 단지로 보고 별개의 단지로 보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라고 보면은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그 다음에 여기도 도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양쪽 옆에 주택 단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도로 양옆에 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여기도 2만 제곱미터. 여기는 3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자, 이 주택 단지와 주택 단지 사이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 다음에 일반 도로는 20m 이상, 그 다음에 예정도로는 8m 이상. 요런 것들이 지나가려면 요걸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겠답니다. 별개의 단지로. 자, 여기는 폭이 18m인 일반 도로가 지나다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폭이 22m인 일반 도로가 지나다닙니다. 자, 요 두 개는 각각 하나의 단지입니까? 별개의 단지입니까? 일반 도로는 얼마? 일반 도로는 20m니까 20m 이상이 돼야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는 거죠. 그럼 20m가 안 되면 하나의 단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단지. 18m짜리 일반 도로니까 요거는 하나의 단지. 그 다음에 여기는 22m짜리 일반 도로가 지나다니까 각각이 별개의 단지입니다. 별개의 단지. 자, 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40%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요 위에는 각각 이게 별개의 단지가 아니라 하나의 단지니까 전체 대지 면적이 5만 제곱미터입니다. 5만 제곱미터. 그러면은 건폐율을 적용할 때도 전체 5만 제곱미터의 40%를 건물을 지어서 덮을 수가 있죠. 그래서 2만 제곱미터 여기를 꽉 채워서 건물을 짓고 나머지 여기 3만을 비워두면 됩니다. 여기 하나의 단지니까. 하나의 단지니까. 근데 여기 22m짜리 일반 도로가 지나다니는 데는 이게 각각 별개의 단지죠. 그러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따로따로 적용합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2만 제곱미터의 40%에다가 건물 짓고 나머지는 비워둬야 되고 여기도 3만 제곱미터의 40%에다가 건물 짓고 나머지를 비워둬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각각 하나의 단지로 보는지 별개의 단지로 보는지의 차이점입니다. 여기는 전체 대지 면적이 5만이 되는 거고 요거는 단지가 다른 거니까 여기는 대지가 2만 제곱미터, 여기는 3만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주택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도로는 20m 이상, 예정도로는 8m 이상 이런 것들이 단지와 단지 사이에 지나다니면은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암기는 다 남중으로 미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시설, 간선시설 여기 나오죠. 기간시설, 간선시설. 용어 저기가 되게 많죠 여기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을 기간시설이라고 합니다. 기간시설. 그 다음에 간선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및 지역난방시설 등 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걸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보죠. 여기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니까 이 아파트 안에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이런 것들이 지나다니고 그 다음에 단지 밖에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이런 것들이 지나다니는 거죠. 근데 아파트에 전기가 들어오게 하려면은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서 단지 안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연결시키는 거 이거를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간선시설.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을 연결시켜주는 거. 이게 간선시설.
근데 다만 이하가 있습니까? 다만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요 세 가지는 단지 안에 있어도 간선시설에 해당합니다. 단지 안에 있어도. 이걸 왜 구분하냐면은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기간시설이나 간선시설에 따라서. 이건 이제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나오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은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이런 것들은 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축 아파트 가보면은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이런 것들은 단지 안에 있어도 간선시설이죠. 이런 것들,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은 간선시설은 설치 의무자가 이 시설들을 공급하는 사람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시설을 공급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뭐 지역 난방시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 짓고 나면은 가스 이거를 레미안 같은 데서는 삼성물산에서 공사를 다 끝냅니까? 아니면 가스 공사에서 나와서 마무리 공사를 합니까? 가스 공사에서 나와서 합니다, 이거. 우리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가스 같은 것들은 가스 공사에서 나와서 마무리 공사를 해줍니다. 이것보다 쉬운 게 통신. 우리 인터넷 안 되면은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죠.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고치는 게 아니라 KT에서 직접 옵니다, 이거. 그렇죠? 인터넷이나 뭐 전화 안 되면은 KT에서 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 KT에서 직접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치 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간시설과 간선시설을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돈 내는 사람이 다르니까.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를 100호, 뭐 10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지을 때는, 16,500제곱미터의 대지조성사업 이런 거 할 때는 설치 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간시설과 간선시설을 구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은 단지 안에 있어도 간선시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통신공사라든지 가스공사를 이 시설을 공급하는 사람이 마무리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 주체는 됐고, 리모델링. 요거는 막 숫자들을 막 바꿔내는데, 일단은 넘어가십시오. 이거는. 리모델링 됐고, 그 다음에 주택의 건설이 나오죠. 건설. 첫 번째. 이 용어의 정의에서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양이 많았었죠. 이런 것들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뭐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등록이 나옵니다. 등록. 그래서 주택법에서 주택 건설 사업하는 사람을 사업 주체라고 부르는데, 이 사업 주체가 되려는 자는 미리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 그 등록에 관한 걸 좀 보면은,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 페이지는 230페이지.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 두 번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공. 세 번째는 지방공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익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익법인.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합. 여섯 번째, 고용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법인.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개인. 이런 사람들이 주택법상의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표에 비등록 사업자가 돼 있죠.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공익법인, 조합, 고용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 주체들이 연간 1년에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대지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하려는 자. 반드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야, 올해는 우리 주택을 한 30호 정도 지어보자. 올해는 한 50호 지어가지고 분양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면은 미리 국장한테 등록을 해놓고 내가 해야 된다. 미리.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는 미리 국장한테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미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려는 자. 근데 거기 비등록 사업자 보면은 등록 안 하는 사람이죠. 비등록 사업자니까. 국가 지자체 안 하고, 주공 안 하고, 지방공사 안 하고, 공익법인 안 하고, 조합 안 하고, 고용자 안 합니다. 근데 등록하는 사람이 이걸
등록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등록하는 사람. 등록사업자. 그 등록사업자를 두 개로 나누면은 법인이랑 개인으로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사업자. 그래서 등록의 요건은 연간 20호 20세대 대지조성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을 하려는 자는 미리 국장한테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등록의 요건도 있는데 법인은 자본금이 3억 이상이고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 자, 이 위에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주택법에서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크게 나누면은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로 나누는데 등록 안 하는 사람들, 국가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공익법인, 조합, 고용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근데 등록하는 사람을 등록사업자라고 따라옵니다. 등록사업자. 이 등록사업자를 두 개로 나누면은 법인이랑 개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법인은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인이 뭐 단독주택 이렇게 몇 개 헐어가지고 빌라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또 등록사업, 사업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저도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요건 좀 설명을 해야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조합은 나오면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개발법에서도 나오는 거고, 정비법에서도 나오는 거고, 여기 주택법에서도 조합은 매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일단 주택법상의 조합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지역주택조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장주택조합.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 종류는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조합 설립 요건이라고 표에 옆에 보면 돼 있죠? 그 조합 설립 요건이 아니라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조합원의 자격 요건. 뭐 막 섞어놔가지고 좀 설립 요건도 섞여 있는데, 자, 첫 번째 정리를 해보면은, 자,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동일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자, 예전에는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할 때 서울은 서울 따로, 경기도는 경기도 따로, 인천은 인천 따로 이렇게 모집했습니다. 근데 요 지역들을 일부 통합을 합니다. 지금은 서울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이 통합이 돼 있고, 뭐 대구는 대구, 경북, 부산은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통합이 돼 있습니다. 즉, 자, 지금은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죠. 경기도 광명시에서 지원해도 됩니다. 인천에서 지원해도 되고, 인천에서 지역주택조합 모집할 때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다 가도 됩니다. 요 지역 안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그 다음에 두 번째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가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 한 개 가지고 있으면은 지역주택조합 가입할 수 있죠.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긴 또 뭐가 없습니까? 있지. 한 개 있어도 되는데, 자, 이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쉽게 말해서 공동구매입니다. 공동구매. 집을 싸게 공동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못 사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집 한번 같이 싸게 지어보자, 이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한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니까 당연히 무주택자도 됩니다. 무주택자도. 그래서 거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설립 요건 동그라미 1번. 같은 일정한 지역에 아까 말했던 서울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는 대구, 경북, 부산은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지역 안에, 요 지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주택조합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즉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가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가지고 있어도 되니까 무주택자도 당연히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인 이상일 거 이런 것들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이렇게 나뉩니다.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아파트 짓는 겁니다. 근데 공급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지어진 국민주택을 사오는 겁니다. 이거는 지역주택조합이랑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들끼리 아파트를 실제로 짓는 건데, 요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지어진 국민주택을 사옵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그래서 1번 같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법인에 근무하는 자, 건설하든 공급하든 둘 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둘 다. 그 다음에 2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주택조합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안에서 소유한 자. 역시 마찬가지.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요거랑 똑같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 내지는 무주택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거기 점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거 있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누구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주택자만. 이거는 지어진 국민주택을 그냥 사오는 거기 때문에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합니다. 무주택자만. 이거 지역주택조합이랑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우리 아파트 짓는 건데, 요거는 지어져 있는 국민주택을 사오는 거니까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무주택자만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소유자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겁니다. 이건 따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소유자 이렇게 끝나져 있죠. 1번, 2번, 3번이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요건까지만 열어볼게요. 20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조합원의 숫자입니다. 조합원의 수. 조합원의 수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소 20인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20인 이상 되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말씀드릴 건데 나중에. 그럼 만약에 이 지역주택조합 만들고 직장주택조합 만듭니다. 내가 아파트를 1000세대 지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죠. 그러면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에 얼마 이상이어야 합니까? 50% 이상이니까 조합은 몇 명 모집해야 됩니까? 1000세대에 50%니까 500명. 50명 누구면 500명. 1000세대 짓기로 했으면은 500명 이상을 모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합원을. 그럼 나머지 남는 거는 일반 분양분으로 돌리는 거죠. 일반 분양분으로. 그러면은 뭐 100세대 지을 때 이럴 때는 몇 명? 50명. 그러면은 30세대 짓고자 합니다. 그럼 몇 명 모아야 됩니까? 15명이 아니라 최소 20인. 그래서 이럴 때도 20인 모집. 이게 20인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소 20인.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을 쫙 꺼놨는 이유가 요게 약간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요까지만 하십시오. 그죠? 일단 종류만. 종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나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 이런 것들도 뭐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일단 지역주택조합은 그 지역에, 동일한 지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근데 한 개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이 되니까 집 없는 사람도 당연히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 지어진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누구만 됩니까? 무주택자만.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소유자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집 고치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원의 숫자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최소 20인. 그래서 거기 3번들에 보면은 20인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원의 변경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죠. 세 번째, 등록했고, 등록은 요거.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아까 건축법에서 건물 짓는 절차랑 비교를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건축법에서는 허가 신청 전에 사전 결정이라는 거 봐요. 사전 결정. 입지 규모 사전 결정 받고 나서 허가 신청합니다. 허가 받고 나서 착공했었죠.
착공할 때는 공사 계획을 신고를 해줘야 되고, 착공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건물 쓰기 전에 뭐 받았습니까? 사용 승인, 사용 승인.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게 건축법에서 건물 짓는 절차. 자, 주택법에서 주택 건설 절차를 보면은 맨 처음에 사업 주체가 되려는 사람은 아까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 연간 20호, 2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국장한테 등록을 합니다. 이런 사업 주체가 이제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건축 허가에 가름해서 받는 게 사업 계획 승인입니다. 사업 계획 승인. 사업 계획 승인.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 받으면 주택법에서는 사업 계획 승인. 그 다음에 사업 계획 승인 받고 나서 당연히 여기서도 착공합니다. 역시 착공할 때는 신고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착공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주택법에서는 사용 승인 대신에 사용 검사를 받아요. 사용 검사. 요렇게. 자, 허가랑 사업계획 승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겁니다. 한 번에. 내가 다세대 주택을 짓는데 35세대짜리 다세대 주택을 짓습니다. 그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25세대짜리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뭐 받을까요? 그럼 이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것들은 건축 허가로, 즉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29개 이하일 때, 이럴 때는 건축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분양 목적으로 하는 주택들, 한 번에 짓는 건물, 아까 등록은 연간 20호, 20세대, 1만 제곱미터 이런 것들 하는 거 아니고 하려는 자는 등록하는 거고, 사업계획 승인은 내가 짓는 건물이 단독주택 거기 돼 있죠? 위에 거는 읽을 필요 없고 가로 1번에 231페이지 가로 1번에 단독주택은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호, 뭐 따로 앞에 말이 안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 번에 지어지는 건물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대지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근데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하는 것도 있다 정도까지만. 지금 그걸 보진 않을 겁니다. 예외적으로 50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만들려고 하니까 요거는 50개부터 사업계획 받으라는 거, 사업계획 승인. 49개까지는 건축 허가 받고 빨리빨리 짓고, 이런 것들은 50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딜 볼 거냐면, 여기서 이거밖에 안 나와 있구나. 이거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저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까 하나만 더 해보면, 허가받고 나서 착공은 얼마 안에 한다고 했습니까? 2년.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는 5년 안에 착공합니다. 원칙. 여기는 한 번에 29개 이하로 짓고, 여기는 2000세대, 3000세대 지으니까 주택에 대한 그 주택 건설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가 훨씬 힘들겠죠. 그래서 기간을 훨씬 더 오래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 요거는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 상환사채는 하지 않고, 이제 세 번째가 공급. 첫 번째 나오는 게 분양가 상한제죠. 분양가 상한제는 그 말 그대로입니다. 분양가를 딱 정해놓고 그 분양가 이상으로는 분양을 못하게 막는 게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거기 분양가격 제한해서 가로 1번,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분양가격 딱 기준 정해놓고 그거 이상 못 받게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1번 보면은 박스 안에 공공택지 돼 있죠. 공공택지. 이거 아무 말도 없죠.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무조건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전면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서울 주변에 만들어진 신도시들이 대부분 공공택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들에서 분양받으면 그런 데서는 거의 분양가 상한제가 다 적용이 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근데 요새 뉴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 즉 요게 이제 민간택지겠죠. 민간택지.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조건 없이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민간 택지의 경우에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장이 주거기본법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 16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에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가 그거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안 잡히니까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랑 하남, 과천, 광명시까지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을 했죠, 국장이. 국장 지정하는 데만 뉴스 안 보십니까? 저번 주 12월 16일 날 내려가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발표를 했더라고요. 저번 주에. 그래서 그 27개 동을 먼저 국장이 지정을 했다가 그걸로 안 되니까 거의 서울의 대부분 지역이랑 하남시, 과천시, 광명시까지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그러니까 공공택지에서는 아파트 분양할 때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민간택지는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가로 2번에 보시면은 뭐 이런 데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뭐 첫 번째 도생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놔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아까 했었죠. 분양가는 크게 구성 요소가 두 가지. 택지비랑 건축비로 구성이 됩니다. 민간 택지든 공공 택지든 관계없이 분양가를 구성하는 큰 두 가지 요소는 택지비랑 건축비. 근데 이 건축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년 국장이 기본형 건축비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기본형 건축비. 이게 지금 아마 평당 607, 80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607 평당 기본형 건축비가 670에서 80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내가 분양받는 평수를 여기다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비는 분양가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택지비 때문에 문제가 돼요. 택지비 때문에. 공공택지에서는 이 택지비를 매입 가격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내가 사들인 가격. 근데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이거는 공공택지. 근데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정가만 인정을 해줘. 감정가. 이것 때문에 민간 건설회사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한남동의 한남더일이나 그 나인원 한남 이런 것들 택지비 엄청나게 비싸겠죠. 모르십니까 그거? 서울에 엄청난 고급 주택단지가 거기 한남더일이랑 그 바로 맞은편 한남대로 바로 맞은편에 앞뒤로 해가지고 한남더일 있고 이번에 12월 달에 준공된 게 나인원 한남 이런 것들 원래 미군 부대 기지 그런 데죠. 엄청난 택지 가격을 주고 했는데 감정가밖에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초고가 아파트들이 선 임대하고 후 분양을 하고 임대 8년이나 5년 정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분양 가격을 지네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택지비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그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제한한 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을 할 때 분양 보증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여기 나오는 택지비랑 건축비. 근데 건축비는 국장이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택지비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매입한 가격, 사업주체가 사들인 가격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데 민간택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감정가밖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내가 사들인 가격을 인정을 못 받으니까 민간 건설회사들이 엄청나게 이걸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공급이 위축될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안 짓게 돈이 안 남으니까 건설회사들이 사업을 안 하니까 공급이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급질서 교란행위. 다음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하거나 광고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입니다. 근데 이건 지웠구나. 지역주택조합이랑 직장주택조합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증서, 이게 청약통장.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도 사고 팔고 하면 안 되고 4번, 5번에 나오는 거 있죠? 요게 딱지입니다. 딱지. 무허가 건축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내지는 건물 철거 확인서, 내지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요게 우리가 밖에 나가면 흔히 딱지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요 가지고 있으면 집주입니다. 이런 것들 사고 팔고 하는 걸 금지합니다. 요거.
그다음에 위반의 효과는 지금 보진 않겠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인데 요거는 주택 공급 질서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놔두시고, 지금 하나 안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투기과열지구가 지금 안 나와 있죠.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이게 2003년도에 주택법에 규정이 됩니다. 2003년도에. 우리가 1기 신도시가 90년대 초에 만들어지죠. 이때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그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산이나 중동, 평촌 뭐 이런 데다가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IMF, 97년도에 IMF가 있고 경기가 침체가 되죠.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따라서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때 주택 가격을 올리는 주범을 강남 3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요 세 개. 요 세 개에서 200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냐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들이 이제 재건축들이 일어나는 거죠. 강남이 70년대에 조성이 되니까. 그 강남 1970인가 이 영화 아십니까? 혹시? 뭐 김래원이랑 이민호가 나올 텐데요.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강남 탄생 비화가 있는 그 영화인데, 이때 이제 강남이 만들어집니다. 영동 개발 사업을 해서 영등포의 동쪽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재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재건축을 하는데 분양권을 전매를 하는 겁니다. 하루 일어나고 났더니만 프리미엄이 3천이 붙어 있고, 하루 일어나고 나니까 프리미엄 1억 붙어 있고, 또 다음날 되니까 프리미엄 2억 붙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분양권을 전매를 하는데 굴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이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파트를 2천에 분양을 합니다. 2천에, 평당 2천에.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즉 분양권이 전매가 되고 하니까 평당 분양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얼마에 팔든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변에 원래 1,500 받던 아파트가, 야, 니네가 2,000에 팔아? 우리는 1,900? 그리고 그 옆에 신축 아파트를 짓는데, 야, 쟤네 2,000에 분양했는데 우리는 2,100은 안 받아야겠어. 2,100 정도는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 아파트 가격이,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가는 분양가가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겁니다. 동반 상승.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지역들을 주택가격 상승 선도 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우리 이번에 지정했던 지역을.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 3구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고 싶습니다. 이게 입법 취지. 근데 법이라는 거는 특정 일이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라는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요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로 2003년도에 지정을 하는 거죠. 2003년도에. 여기에 분양권이 전매가 되고 하면서 이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들이 같이 올라가더라는 거. 그래서 이것들을 조지자, 이러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라는 제도를 만들어내고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그랬다가 2008년도에 뭐가 있죠?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 위기가 옵니다. 그걸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죠. 모기지론이라는 게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신용 등급이 있는데, 미국에도 당연히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하층 10등급을 서브프라임이라고 해요.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이 서브프라임들한테 주택 가격을, 주택담보대출을 90%까지 해준 거예요. 90%까지. 10억짜리 주택 살 때 이 10등급 사람들한테도 9억까지 대출을 해준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2008년도 되기 전에 미국의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6억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제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상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소형 은행들이 대규모로 연쇄 부도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 흩어져 있던 미국의 자금을 미국으로 다 땡겨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침체기에 온 게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미국발 경제 금융위기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또 떨어지면서 이 이후에 10년도 이때 보면은 경매 물건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생각하시면은 부동산 관련 책자가 지금 서점 가면은 재개발, 재건축 책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때 가보면은 경매로 뭐 만들기, 뭐 1억 만들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되게 유행했던 때가 이때 10년도 초반, 11년도 뭐 이랬습니다. 그랬다가 12년도 이후부터 다시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이 쭉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겠다 싶으니까 지금 다시 11년도에 이 투기과열지구를 싹 다 해지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11년도부터 시험에도 투기과열지구 안 나왔었죠. 안 쓰니까. 근데 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때 그때 다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을 합니다. 그게 시험에 바로 나왔죠. 그 다음에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이런 것들 분양권을 전매하고 이런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뭐 투기과열지구라는 제도.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농지법이 나오는데 농지법은 언젠가 1년 중에 한 번은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하는데 하기 싫은 분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시험장 가서 5번 찍으시면 하나는 맞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농지법이 중개법보다 양이 많은데 농지법 2문제 나오고 중개법 40문제 나오죠? 중개법을 열심히 해가지고 2문제 더 맞추자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농지법은 나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제가 좀 특별히 찍어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자, 요까지 해가지고 입문과정 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입문과정에서는 그냥 말뜻이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뭐 숫자 나오고 이런 것들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게 이 말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부를 너무 하고 싶다. 국계법만 하시면 국계법만. 그리고 와서 기본서가 나오면은 제가 밑줄 쳐드리고 동그라미 해드리고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그때부터 천천히 이제 암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입문 과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수업이 없고 그 다음 주에 기본서를 가지고 새로 이제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